안녕하세요. 저는 구리에 거주하고 있는 39살 여자입니다. 문득 집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옛 생각이 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남편과는 수영장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물공포증이 조금 있는 편이었는데 친구들과 그 흔한 워터파크도 같이 못 가니 어떻게든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에 등록해서 초급반에서 판 들고 발 굴리기 하며 수영을 배우고 있었는데 옆쪽에서 오리발 끼고 수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리발까지 가는 건 완전 고수급이라고 하던데 제 눈에는 그저 신기해 보여서 계속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접영을 하는데 어깨도 넓고 너무 멋있어 보여서 강습이 끝나고 나서 제가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초급반 수강생인데요. 아까 수영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지고 잘하시는 것 같아서요. 수영 배우신 지 오래되셨나 봐요. 아, 네. 어렸을 때 물에 빠진 적이 있어서 물을 무서워했었는데 용기 내서 시작하니 여기까지 하게 됐어요. 라며 쑥스러워 하더라고요. 어머, 저도 물공포증 있어서 극복하려고 수영 등록했어요. 저도 열심히 극복하고 연습하면 언젠가는 이렇게 잘하는 날이 오겠죠? 그럼요. 잘하실 것 같은데요? 칭찬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쑥스러운 듯 탈의실로 들어가더라고요. 옷 갈아입고 나오는데 옆 남자 탈의실에서 남편도 나오는 거예요. 저는 물안경도 끼고 있었고 머리도 수영모를 쓰고 있어서 저를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먼저 제게 아까 수영장에서 그 여성분 아니시냐면서 말을 걸더라고요. 저희는 그날 맥주 한 잔씩 하면서 서로에 대해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죠. 남편과 2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참 검소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언제나 몸에 밴 배려가 참 좋았고 가끔 다툼은 있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제가 더 잘못했던 일도 항상 먼저 사과해주는 게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긴장 속에서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집에서 서열 1위인 것 같고 남편의 성향은 시아버지를 더 많이 닮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6살 어린 동생이라 어릴 때부터 엄청 예뻐해서 지금도 동생이 원하는 건 다 해주는 오빠라고 하더라고요. 여동생이 누뚱이이다 보니 좀 오냐오냐하고 큰 티가 나긴 했지만 그래도 같이 살 것도 아니고 저에게 그렇게 버릇없이 굴거나 예의 없게 굴진 않아서 크게 신경 쓰진 않았어요. 저는 위로 3살 많은 오빠가 있어요. 남편과 오빠는 동갑인데 그래도 오빠라고 남자들만의 기싸움같이 내 동생 속상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평소 장난기 많고 겁도 많은 오빠인데 이러는 걸 보니 속으로 웃음이 나는 걸 무표정으로 참느라 혼났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서로 부모님께 의지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기에 저희는 제가 결혼 전에 살고 있던 임대 아파트에 남편 짐가방만 들고 그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편도 모아둔 돈이 있었지만 청약으로 집 마련하게 될 때 쓰기로 하고 계속 모으기로 했죠. 그런데 얼마 뒤 남편 회사가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희망퇴직자를 먼저 신청받는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어차피 그동안 퇴사한 사람 자리에 다시 직원 뽑아서 채워주지도 않아 퇴사한 사람들 일까지 도맡아 해서 일도 너무 많았고 스트레스도 많았는데 희망퇴직하면 퇴직금의 2배를 준다고도 하고 어차피 망할 회사 돈이나 더 받고 나오고 싶다고 하길래 그렇게 하고 조금 쉬면서 다시 일자리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만둔 날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죠. 마음이 다급해진 남편에게 저는 일단 실업급여도 나오니 천천히 알아보라고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남편은 18평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아이도 가졌는데
무직인 자신의 마음이 많이 무거웠는지 불면증에 시달릴 만큼 마음의 부담을 많이 느꼈나 봐요. 매일 한숨 쉬고 일자리가 잘 구해지지 않으니 스트레스도 많이 받더군요. 그래서 잘 먹이기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야채라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건강에도 좋으니 매일 아침 야채에다가 하루는 닭가슴살, 하루는 리코타 치즈 이런 식으로 메인만 다르게 하고 과일과 야채를 섞어서 주스를 만들어 한 일주일 주었더니 남편이 드레싱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것 말고 다른 걸 해보는 게 어떨까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부터 둘이 드레싱 만드는 방법을 연구했어요. 어차피 남편도 할 일도 없고 저도 임신으로 인해 너무 입덧이 심해서 휴직을 낸 상태였던 터라 할 일도 딱히 없었고 그래서 남편과 저는 매일 드레싱 소스를 만들어서 샐러드와 조합하며 최상의 맛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레시피가 쌓여가고 지인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도 시험삼아 내놓아 보았는데 반응이 너무 좋더군요. 우리만 먹기 너무 아까운 맛이다. 이거 시중에 나와 있는 드레싱이냐고 하면서 맛있다고 폭풍 칭찬을 합니다. 남편은 이거다 싶어서 그동안 청약하려고 모아뒀던 돈으로 창업을 하자고 제안하더군요. 저는 둘 다 장사 경험도 없는데 무슨 창업이냐고 말렸더니 자기 한 번만 믿어보라고 느낌이 너무 좋다면서 사업 계획서까지 자세히 작성하면서 제 앞에서 브리핑도 하더라고요. 너무 열정적이기도 하고 아이 낳고 키우다 보면 들어갈 돈도 많은데 망하더라도 빨리 경험해보고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창업 준비를 위한 교육도 같이 듣고 다른 메뉴 레시피도 개발하며 몇 달 뒤 저희는 작은 브런치 카페를 창업하게 되었어요. 같이 일하면서 이미 배는 부를 대로 불러온지라 오래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결국 조산기가 생기고 저는 집에서 안정을 취하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일을 못하게 되었죠. 신우이가 아르바이트로 일을 도와주고 저는 드레싱만 만들고 힘들면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 드레싱이 같은 레시피로 똑같이 해도 맛이 조금씩 다르게 나서 남편이 만든 것과 제가 만든 것과는 맛의 차이가 좀 있었는데 남편이 계속 연습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제가 만들어낸 맛을 내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은 성실하게 잘하고 있었고 프랜차이즈가 아니었기에 인테리어도 저희가 직접 인테리어 잡지도 보고 인기 있는 카페도 다녀보며 아이디어를 얻어서 꽤 예쁘게 꾸몄는데 맛도 좋고 매장 위치도 회사 밀집 지역에다가 여학교가 가까워 손님들 입소문이 나면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희 가게는 대박이 났고 가게 바로 옆호실이 비어지면서 확장을 하고 그 후에도 계속 잘 되어 2호점도 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6년이 흘렀어요. 저희는 그동안 가게가 잘 되어 임대 아파트에서 서울 40평대 아파트를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으로 들어온 날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던 게 생각나네요. 서로 당신 고생했다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후 둘째까지 태어났고 저는 둘째 갖기 전까지는 함께 가게에 나와 일을 도왔지만 둘째 출산 후에는 집에서 아이들 육아만 하게 되었죠. 그래도 남편이 열심히 잘해줘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아이들 육아하면서 전업주부로 살게 되었고 가게 일은 완전히 손 떼게 되면서 재정관리까지 모두 남편이 다 총괄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사무점을 계약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또 확장을 하냐고 하니까 우리 가게는 이제 브랜드가 되었다면서 나는 국내를 넘어 세계 최고의 샐러드 브런치 카페 브랜드를 만들 거라고 큰 소리를 치더군요. 사업이 잘 되면서 여기저기 주변에 사람이 생기더니 띄워주면서 투자하라고 권유하는 사람들도 많고 아첨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점점 거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차도 저에게 말도 안 하고 바꾸더니 이제 3대나 되네요. 그 검소하고 겸손하던 남편은 거만하고 자기가 세상 최고인 줄 아는 사람이 되었더군요. 너무 무리하게 확장하는 거 아니야?
지금도 가게 잘 되고 있는데 인건비며 관리비며 나가는 것도 만만치 않고. 안 그래도 바쁜 사람이 또 분점을 내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아니, 가게가 잘 되다 보니 분점 내고 싶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잖아. 사장님 한번 만나 뵙겠다고 오픈 때부터 오후까지 내내 매장에서 기다리던 사람도 있었다고. 근데 나는 아직 남은 못 믿겠어. 내 이름 걸고 앞으로 세계적으로 나갈 브랜드인데 대충 하다가 우리 가게 이미지만 나빠지면 어떡해? 그래서 그냥 내가 분점을 내고 말자고 생각했지. 지금 매장에서 일머리 좋고 성실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점장시킬 거야. 샐러드 드레싱 노하우는 절대 아무나 못 알려주지. 라면서 저는 아무 걱정 말고 아이들이나 잘 키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지금 이 정도로만 하자고. 지금도 바빠서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는데 감당이 되겠냐고 긋고 말렸지만 그래도 기어이 매장 하나를 더 늘리더니 정말 운 좋게도 3호점도 잘 되더군요. 3호점까지 성공하니 일단 차를 하나 더 사더군요. 그것도 전부 다 고가의 비싼 차예요. 아무리 사업한다지만 이렇게 차를 4대씩 가질 만큼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황당해서 따졌어요. 도대체 차 4대가 왜 필요해? 우리가 차 4대 끌 만큼 부자도 아니고 운전하는 사람도 당신과 나뿐인데 많아봤자 2대면 되잖아. 그래서 이번엔 캠핑카로 샀잖아. 자고로 아빠가 이렇게 돈 잘 버는데 캠핑카 정도는 있어야 애들도 면이 살지. 여보, 얘네 아직 어린애들이야. 무슨 캠핑카 가지고 면이 살아. 정신 차려. 그 검소하고 겸손했던 당신 모습은 어디 갔어? 사람이 정도껏 해야지. 여보, 사업가가 맨날 같은 차 타고 다닐 수 있어? 때에 따라 사람 만나는 거에 따라 맞는 걸 타야 하는 거야. 사업상 중요한 사람 만나러 갈 때는 좋은 차 타고 평소에는 SUV 타고 당신 애들이랑 가볍게 다니기 좋게 하나 사고 캠핑카 사고 용도에 맞게 딱 샀는데 왜 그렇게 난리야? 이러면서 어깨 펴고 다니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사업이 잘 되니 남편의 거만함도 갈수록 답답해지는데 시댁도 같이 거만해지더라고요. 이미 2호점은 3년 전부터 결혼한 시누이 남편이 점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어머님이 남편이 사업 잘 되는데 너네만 잘 살 거냐고 하면서 시누이도 잘 살도록 매장 하나 넘기라고 하는 거 남편 입장에서는 지금은 잘 살지만 언제 어떻게 남이 될지도 모르는데 매제한테 넘길 수는 없고 일단 점장으로 앉혀놓고 일하는 거 봐서 넘길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해서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사업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많아서 사업에 있어서는 공동 창업자인 저 외에는 남을 절대 믿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요구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정신 못 차리고 돈을 펑펑 쓰고 있으면 시부모님이라도 말려야 하는데 시아버지는 툭하면 시계 사달라 용돈 달라 시어머니는 명품 브랜드 신상 나올 때마다 남편 카드 가지고 시누이랑 오픈런을 합니다. 양가 매달 200만 원씩 용돈 드리는 것까진 수입이 많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아버지 차를 저에게 말도 안 하고 제네시스로 바꿔주었더라고요.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아버님 차 3년 전에도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을 때 바꿔드렸잖아. 별로 많이 타지도 않았는데 또 바꿔드렸어? 오래 타신 것도 아니고 많이 타신 것도 아닌데 대체 왜 바꿔드린 거야? 당신 우리 아버지 차만 바꿔드리고 장인어른 차는 안 바꿔드려서 지금 이러는 거야? 그럼 당장 장인어른 차도 바꿔드릴게. 마음에 드신 차 있음 말씀하시라고 해. 바로 바꿔드린다고. 그러니까 그만 좀 땡땡거려. 우리 아빠 차 작년에 아빠 돈으로 바꾸셨어. 알고는 있어? 차고 뭐고 됐고요. 당신이야말로 그만 거만 떨어. 그렇게 돈 있다고 유세 떨면서 펑펑 쓰고 다니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리고 친정에는 차서방이 차 바꿔준다고 하면 받지 말라고 했어요. 부모님도 작년에 차 바꿨는데 무슨 차를 바꾸냐며 그런데 돈 쓰지 말라면서 안 받겠다고 하셨고요. 남편은 3호점까지 승승장구로 잘 되고 있으니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돈을 물쓰듯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검소했던 사람은 더 이상 없어요.
직원들에게도 회식할 때마다 전 직원의 1인당 10만 원씩 다 뿌렸고요. 다른 회사 직원들은 회식할 때마다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 매장 직원들은 회식 날만 기다리더군요. 마음껏 소고기 먹고 10만 원 용돈도 받으니 그런 꿀직장이 또 없겠죠. 물론 저에게도 넘치게 생활비를 주었지만 저는 워낙 절약했던 게 몸에 뱄던지라 아이들에게도 비싼 명품 옷 하나 사입힌 적 없고 남편이 사다 준 명품백 외에는 제 생활비로 사치를 부린 적은 전혀 없었어요. 그 명품백마저도 중요한 자리에서나 한두 번 들어봤을 뿐 저는 에코백이 가볍고 편해서 주로 거기에 넣고 다니고요. 명품백은 나중에 가격 오르면 중고로 팔 생각에 비싸게 팔려고 애지중지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생활비 다 썼다고 하고 생활비의 3분의 1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몰래 저축을 해놓았어요. 제가 돈을 뒤로 빼돌린 건 아니고요. 남편 씀씀이를 보니 제대로 정신 나간 것 같아서 혹시라도 나중에 큰일 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라도 모아놓고 있어야겠더라고요. 매출 관리는 남편이 하고 저에게는 알아서 한다면서 얼마인지 공개도 안 하고 생활비만 갖다 주는데 남편 씀씀이를 보니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도 의심스럽더군요. 다행히 사업에 완전 정신이 팔려 있고 돈 벌고 쓰는 재미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바람 피울 시간은 없었는지 매장 3군데를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드레싱 만들고 사업차 약속이 있지 않은 한 매장에서 일만 해서 여자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긴 했나 봐요. 바람은 피우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급기야 4~5점을 내겠다고 합니다. 제가 매출 관리는 안 해도 종종 본점과 지점들 가보면 장사가 예전만큼 잘 되지 않는 게 눈에 보이는데 4~5점을 내겠다고 큰소리를 치니 속이 터지겠더라고요. 참다 결국 터져서 여보, 장사가 예전만큼 안 되는 게 내 눈에도 보이는데 하고 한 날 돈은 물쓰듯 쓰고 있으면서 무리해서 4~5점까지 내겠다고? 대체 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사업을 이렇게 크게 확장했는데 회계 담당 직원 하나 없이 어떻게 혼자 감당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다시 매장 나가서 같이 할게. 라고 했더니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저는 집에서 아이들이나 보라며 큰 소리를 치고 나가더군요. 결국 남편은 4~5점을 냈습니다. 그런데 4~5점 오픈한 지 한 달 좀 지나서 전 세계 국민들의 건강을 걱정할 만한 시기가 찾아왔고 그 타격은 본전부터 시작되었어요. 손님들의 발길은 뜸해지고 점점 가게 상황은 악화되었죠. 배달까지 시작했지만 벌이는 예전만큼 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저에게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저도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있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봐도 저는 그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걸 화내고 난리치니 그제서야 이실직고 하더군요. 사실 사무점이 생각보다 잘 안 되자 위치가 안 좋은 거가 싶었는데 우연히 자리 몫이 좋은 곳을 알게 되어서 4~5점을 생각했고 대출 받을 수 있을 만큼 다 끌어서 오픈했어. 그런데 이런 시국이 생각지도 못하게 찾아왔고 사실 지금 빚이 감당이 안 되긴 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매장 늘리지 말자고 했잖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마음대로 대출 있는 대로 다 받아버리면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 누가 이런 상황이 올 줄 알았겠어? 장사가 잘 되니까 갚아 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지. 지금껏 대출 받았어도 다 갚을 수 있었잖아.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지. 그동안 매출 내역, 돈 관리한 거 다 보여줘봐. 내가 한번 볼게. 왜? 또 뭐라고 하려고? 너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그동안 말 안 했던 건데. 지금 내 잔소리 듣는 게 중요해? 사태 파악을 해야 대책을 세울 거 아니야. 빨리 보여줘봐. 그동안의 매출 내역을 보니까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어떻게 가게가 돌아갔는지 신기할 정도였어요. 저는 회사 다닐 때 회계팀에 있었어서 재무 담당을 했었는데 하나씩 매출 내역을 확인하면서 정리했어요. 내역을 보니 직원들 월급 주고 보너스 준 건 괜찮아요. 그들의 노동의 대가니까요. 그런데 남편 손에 들어가는 돈이 꽤 많았습니다.
저에게 주는 생활비는 빙산의 일각이었다고 할까요? 보니까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유지비, 나한테 주는 생활비 다 빼고도 남는 돈이 많은데 이거 다 당신이 가지고 간 거야? 대체 이 많은 돈을 어디다 쓰고 다닌 거야? 뭐 대출 있는 거 갚아 나가기도 했고 매달 나가는 고정비도 내가 냈잖아. 그리고 양가 부모님 용돈 드리고 어머님이 명품 브랜드 신상 나올 때마다 카드 가지고 가셔서 카드값 메꾸고 차 4대 있으니 타면서 유지비 들고 명색이 사업가인데 지인들한테 얻어먹을 수는 없잖아. 내가 많이 냈어. 라면서 본인이 돈 다 쓰고 다녔답니다. 기가 차서. 이렇게 돈 관리를 해놓고 4, 5점을 낸 거야? 사람이 잘 되고 있을 때 경거망동하지 말고 이럴 때는 대비해 놓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동안 대체 왜 말을 안 했어? 제가 속이 터져서 말했더니 이렇게 잔소리할 것 같아서 듣기 싫어서 말 안 했다고 하더군요. 돈 정리를 다시 하고 갚을 거 다 갚았지만 손님은 더욱 없어지고 결국 저희는 본점부터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본점, 그리고 최근에 대출 끼고 오픈했던 4, 5점, 생각보다 장사가 잘 안 되었던 3, 5점, 그리고 신우인 남편이 점장으로 있던 2, 5점까지 모두 다 폐점하고 말았어요. 졸지의 남편도 신우이 남편도 실업자가 되었죠. 다행히 신우이 남편은 운 좋게 곧 취업이 되었습니다. 점장이었어도 직장인이었어서 그런지 다시 회사에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열심히 취업 준비하더니 빨리 취업이 되었죠. 반면 제 남편은 아직 사업가였던 시절에서 벗어나질 못하더군요. 폐점 이후 한동안 술 마시며 힘들어하더니 사업 잘 될 때 주변에 그렇게 많던 사람들도 연락이 뚝 끊기더라고요. 남편은 이 시국이 지나면 다시 시작하면 된다. 나 잘할 수 있다면서 믿어달라고 하는데 돈 관리를 그따위로 했는데 뭘 더 믿어달라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 후로도 사업 구상만 하고 이 시기가 지나가기만, 기다리기만을 바라던 남편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남편을 다그쳤어요. 아이들은 커가는 거 안 보여?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이 취업 못하겠으면 그럼 내가 나가서 돈 벌 테니까 당신이 아이들 케어 좀 해줘. 둘 중 누구라도 경제활동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너가 나가서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 그래. 괜히 힘 빼지 말고 그냥 그 시간에 집에서 애들이나 봐. 아니, 대체 왜 못 나가게 하는 거야? 얼마 전에 채용 확정까지 다 돼서 나가기만 하는 회사도 기어코 못 나가게 하더니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여보, 나 사업 시작하면 혼자서 시작 못해. 그동안 내가 돈 관리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사업 시작하면 당신이 재정 관리 맡아서 해줘. 그리고 창업하려면 당신 도움 필요하다고. 내가 생각한 게 있는데 말이야. 지금 이 시기 좀 지나면 바로 진행해보자. 그때까진 아이들도 어차피 유치원 못 가는데 그냥 나와 사업 구상하며 있어보자. 그래, 사업 구상도 좋고 나중에 다시 같이 시작하는 것도 좋아. 그러니까 그때까지 당신이 애들 어차피 어디 못 가니까 아이들 케어하면서 좀 지내라고. 나는 당신이 사업 다시 시작할 때까지 돈 벌고 있을 테니까. 여보, 당신 정말 끝까지 나를 무능한 남편으로 만들어야겠어? 남편이 나는 집에 이렇게 있는데 와이프는 일하러 다닌다고? 동네 사람들이 알면 나를 뭘로 보겠고 아이들을 어떤 시선으로 보겠어? 당신은 내가 남들 입담에 오르락거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야겠어? 꼭 그렇게 내 자존심을 바닥 쳐야겠어? 라면서 제가 일하는 것도 말리더라고요. 결국 남편의 고집에 못 이겨 출근만 하면 됐던 회사도 입사 취소하고 수입이 없다 보니 생활비 모아두었던 돈도 바닥이 나고 차는 제가 몰고 다니던 제일 싼 차 한 대만 남겨두고 전부 팔았어요. 남편은 사업 잘 될 때의 씀씀이를 아직 버리지 못했는지 그 와중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시댁에 가면 시부모님 용돈을 줍니다. 저희 상황 힘든 거 아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이 상황에서 용돈을 드리면 당연하듯 받으셨고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 사업이 망한 걸 아시고 그동안 받으셨던 돈도 나중에 저에게 따로 주시려고 모아놨다면서 이미 오래전에 돌려주셨어요.
그러다 결국 저희는 기쁨의 눈물로 겨우 마련했던 집마저 나가야 했습니다. 저도 힘들게 얻은 아파트라 팔 생각은 없어서 월세를 놓고 월세 보증금과 부모님께서 돌려주셨던 돈, 사업 정리하고 남은 돈 조금 모아서 일산의 작은 아파트 전세